임미현의 아침 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 13곳의 위치가 파악됐다는 싱크탱크 CSIS의 발표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으며 새로운 게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백악관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이 이른바 PB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의 갑질 폭행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IT 업계 전반에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해 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동료 판사들로부터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미신고 미사일 기지를 운용 중이라는 싱크탱크 보고서에 대해서 이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고 새로운 것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백악관도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장규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북한 당국이 확인해주지 않은 미사일 기지 중 최소 13곳의 위치를 파악했다면서 특히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황해북도 황주군 삿간몰 미사일 기지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어제 공개했습니다. 삿간몰 미사일 기지는 단거리 미사일 운용 기지지만 중거리 탄도미사일 운용까지 가능하며 한국과 주한미군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어제 관련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위협은 더 이상 없다고 말했지만 북한은 미사일 기지들을 개선시키고 있다며 북한이 큰 속임수를 쓴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뉴욕타임즈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해당 미사일 기지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새로운 것이나 비정상적인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이 제대로 안 되면 자신이 가장 먼저 이를 알려주겠다면서 북한과의 협상이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도 북한 미사일 기지와 관련해 북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매우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새로울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질 준비를 하고 있다며 북한 문제에서 상황 변화가 없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한 뉴욕타임즈 보도와 관련해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삿간몰 미사일 기지는 단거리 미사일 기지로 핵 전력과는 상관이 없다면서 다소 과장된 보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또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다자 외교에도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싱가포르에서 박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어제 저녁 싱가포르에 도착한 뒤 별다른 일정 없이 정상회의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다자 외교 일정이 시작되는데 오후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네 번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그간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유럽 순방 당시 북한에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전제로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두 정상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양국의 포괄적 경제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미국 펜스 부통령과의 접견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함께 이번 순방의 또 다른 키워드는 신남방 정책을 고리로 한 동남아시아, 즉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도 참석해 그간의 협력 성과와 공조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세부 이행 계획도 밝힐 방침입니다. 특히 내년에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제안할 계획이어서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문 대통령은 이 밖에도 오늘 하루 브루나이, 라오스 정상과 양자 회담을 갖습니다. 싱가포르에서 CBS 뉴스 박성환입니다.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성해 통일전선부 통일전선 책략실장 등 북한 대표단 7명이 오늘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서 남측을 방문합니다. 리 부위원장 등은
내일 경기 지역 기관과 시설을 방문하고 모레 고향에서 열리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진상규명과 21세기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 국제대회에 참석합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자체 상표 제품, 이른바 PB상품 납품업체에 대해서 단가를 후려치는 등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승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PB 브랜드는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생산을 의뢰해서 유통사에 상표를 붙여 파는 상품입니다. 대형마트에 자체 상표 제품인 PB 상품 판매를 놓고 경쟁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체 납품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자 정부가 조사를 벌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올 상반기 직권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상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입니다. 생활용품과 식음료, 가전을 비롯해 PB 상품 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중기부는 2년치 거래 내용을 샅샅이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류 조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유통사들이 부당하게 제조업체들의 납품가를 깎은 사례도 있었고 납품을 아예 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입니다. 업체들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입장이에요. 중기부는 해당 업체들의 벌점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벌점이 3년 합계 5점을 넘으면 공공조달시장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유통사들은 처음 이뤄진 직권조사인 만큼 사전 계도가 필요하고 자진 개선 노력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기부는 조만간 유통사들에 대한 제재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최승진입니다.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의 엽기적인 갑질 폭행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사실 IT 업계 전반에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해 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양진호가 줄줄이 있다는 겁니다. 오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이마트 쇼핑몰의 IT 관리자로 일하는 양도수 씨는 최근 논란이 된 양진호 동영상을 보면서 자연스레 자신이 당했던 폭행이 겹쳐 보였다고 합니다. 폭언 폭행은 위디스크 양진호 동영상과 똑같은 환경인 수십 명의 동료들이 보는 사무실에서 발생했습니다. IT 스타트업에서 일했던 디자이너 김현우 씨도 회사 지분을 미끼로 한 대표의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회사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표는 저에게 그 변명하는 입이 문제라며 입술에 피가 나도록 저를 때렸습니다. 한 인터넷 강의 업체에서 웹디자이너로 일하던 장민순 씨는 지난 1월 극단적인 업무 강도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고 채식주의자인 장 씨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강요하는 등 비이상적인 괴롭힘이 있었다는 게 장 씨 언니 장미양 씨의 설명입니다. 동생은 직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힘든 내색을 잘 안 했어요. 혼자 개인적으로 정정 조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요. 하지만 기간제 계약이 많고 이직이 잦은 IT 업계 특성상 이 같은 갑질이 외부로 알려지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IT 노조는 또 다른 양진호 사태를 막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심층 조사를 진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오수정입니다. 금융당국이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계 부정으로 판정된다면 검찰 고발과 상장 폐지 여부 등으로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병일 기자입니다. 삼바 즉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은 삼바가 2015년 회계 처리를 하면서 갖고 있던 자회사 지분에 대해서 평가 방식을 바꿔서 가치를 높일 이유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삼바 측은 자회사를 합작 설립한 미국 회사가 지분을 되살 권리를 행사하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금융감독원은 합작사가 그런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여기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런 삼바의 회계 처리 과정에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추진하던 삼성물산과 당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까지 관여했다는 내부 문건을 폭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오늘 증선위에서 삼바의 회계 부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입니다. 적어도 나온 자료를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의 대다수의 평가는 이제 공은 넘어간 것 같다.
삼바의 회계 부정이 인정되면 검찰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또 한국거래소는 이 회사 주식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을 폐지할 것인지를 심사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삼바의 회계 부정에 삼성물산이 연루됐다는 정황이 드러난 데 따라서 삼성물산에 대한 회계 감리가 뒤따를 공산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기여했던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금융당국이 따지게 돼서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CBS 뉴스 정병일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 기소하고 윗선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김기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오늘 임종헌 전 차장을 재판에 넘깁니다. 사법농단 수사 개시 이래 검찰이 기소한 첫 사례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의 구속 기소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는 수사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국고 손실, 직권 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 등 7개가 넘는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임 전 차장을 나중에 추가 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윗선 수사가 아직 남아있고 검찰이 추가로 진행하는 수사가 있다고 말한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동원 노정희 현 대법관이 서울고법 부장판사이던 시절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소송을 심리하면서 법원행정처의 지침을 전달받은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 심리를 앞두고 무죄 취지의 판결문 초안을 미리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한편 검찰은 임 전 차장을 기소한 뒤 이르면 다음 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CBS 뉴스 김기용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동료 판사들로부터 처음 제기됐습니다. 권영관 판사 등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은 최근 대구지법 관내 대표 판사들에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법관 대표회의에 발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 정부 여당과 노동계의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광주형 일자리 그리고 GM 노사 문제 등을 놓고 정부 여당과 민주노총이 서로 거세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그 어느 정권보다 친노동 성향인데도 노동계와 험악한 분위기를 이어가는 이유를 이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손을 잡고 임금과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임금이 낮아지고 이미 자동차 생산 설비가 남아도는 상황이라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탄력 근로제를 둘러싼 갈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의 시행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정부 여당과 오히려 합법적인 과로만 부추길 것이라는 노동계 모두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노동계의 움직임에 같은 노조 출신인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마저 대화를 할 수도 없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대화는 서로 좀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폭력적인 방식으로만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풀리겠습니까? 하지만 노동계는 이 같은 정부 여당의 움직임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위반한 잘못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성근 금속노조 한국 GM지부 교육선전실장입니다. 한국에 내놓은 그 대노동정책이라는 게 도저히 노동자를 제대로 하겠다는 그 선거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펼쳐지니까 오는 22일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하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대화를 시작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포항에서 강진이 발생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지난 1년간 포항 시민들은 지진 트라우마에 시달렸는데요. 하지만 도시 재건 사업이 본격화되는 등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포항 CBS 문석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은 포항은 물론 전국의 지축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날 지진으로 845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에다 수능 시험이 일주일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시민들은 그날의 악몽을 잊지 못합니다. 3번 지나가도 지진인가 싶어서 완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겁만 나고
다 문 닫는 추세라. 하나 둘. 집이 막 흔들거리고 겁이 나가 뭐 있어요. 혹시나 또 흔들까 봐. 대피소가 마련된 흥예 실내체육관에는 아직 200명이 넘는 이재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더 비참하다고 보면 되지. 올라가면은 전부 다 깨져가 있는데 들어가면 불안하니까 진짜 집에 들어갈 적에는 술 한잔 안 먹고는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지진의 상처 속에서도 희망의 싹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진앙인 포항 흥예는 특별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돼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고 대동빌라는 지진으로 크게 부서진 건물 중 처음으로 재건축에 착수했습니다. 김대명 대동빌라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부영주택이 사회적 공익 차원에서 참여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도 하고 있고 고무도 돼 있고. 포항이 깊게 패인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문석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신지혜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최근 일본 극우 세력의 표적이 된 가운데 일본 첫 돔투어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어제 오후 6시 5만 명 수용이 가능한 일본 도쿄돔에서 Love Yourself 돔투어 첫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불법 파견 사건을 수사할 것을 요구하면서 대검찰청 로비를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던 민주노총 노조원 6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어제 저녁 8시 50분쯤 민주노총 노조원 6명을 퇴거 불응 혐의로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조선업계에 공적 자금을 지원한 한국 정부의 조처가 부당한 보조금 지원에 해당한다며 세계무역기구 WTO에 공식 제소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WTO 제소 방침은 올해 6월 이미 결정됐지만 공식 제소 절차의 첫 단계로 보는 양자협의 요청 시점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직후라는 점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재난 역사상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샌프란시스코 북동쪽 뷰트 카운티의 캠프파이어 산불이 현재 진화율 30%에 도달하면서 큰 불길이 잡혔다고 현지 소방당국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산불은 뷰트 카운티에서만 주민 4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망자는 대부분 파라다이스 마을에 전소된 차량과 가옥 등지에서 나왔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김현지 기자의 IT 인사이트입니다. 김현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지난주 삼성이 폴더블 폰 디스플레이를 공개하면서 내년 초 폴더블 폰 출시를 공식화했습니다. 네. 이에 LG전자를 비롯해 중국 화웨이도 잇따라 폴더블 폰 출시를 선언했는데요. 왜 다들 이렇게 폰을 접으려고 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아직 시판이 되지 않아서 폴더블 폰 어떤 모양인지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겼나요? 네, 사실 가장 먼저 폴더블 폰을 선보인 건 삼성도 애플도 화웨이도 아닌 중국의 한 신생 디스플레이 업체 로열입니다. 네. 로열은 펼치면 7.8인치, 접으면 4.3인치 폰이 되는 플렉스 파일을 선보였는데요. 아, 그러면 스타트업 기업이 선수를 친 거군요. 네, 세계 최초 타이틀은 가져갔지만 이 공개된 내용으로는 이 완벽한 사용성을 제공한다고 보기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일단 완벽하게 접히지가 않고요. 가운데가 좀 뜨거든요. 그래서 폴더블보다는 휘어지는 이 벤더블에 가깝다는 게 업계 얘기고요. 네. 또 바깥쪽으로 접는 아웃폴딩 방식이어서 그 말은 액정이 바깥쪽으로 네. 이렇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외부 충격에 취약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삼성이 공개한 것은 어떻습니까? 삼성은 그 당시 발표자가 재킷 안주머니에서 직사각형 모양의 기기를 꺼내고 그것을 양쪽으로 펴면서 펼치면 태블릿, 또 접으면 폰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이 중국의 아웃폴딩 방식과는 정반대의 인폴딩 방식으로 책처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밖으로 접든 안으로 접든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접으려고 하는 거죠? 네, 전문가들은 그 이유로 확장성을 꼽는데요. 확장성. 지금 보통 저희가 쓰는 폰 사이즈가 5.8인치에서 6.4인치거든요. 네. 그런데 삼성의 경우 이 접혔을 때 디스플레이는 4.58인치입니다. 좀 작네요. 네. 지금보다 더 작은 크기에서 전화나 메신저 같은 간단한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펼치면 태블릿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펼치면 이 삼성은 7.3인치 태블릿이 로열은 7.8인치, 화웨이
화웨이는 이보다 더 큰 8인치 크기를 준비 중입니다. 지금까지 폰에서는 하기 힘들었던 문서나 그래픽 작업 같은 업무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접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펴기 위해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 네.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하면 혹시 망가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을 텐데. 네. 저도 그 생각이 바로 들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그 접히는 부분에서 망가지느냐 아니냐가 핵심인데 로열이든 삼성이든 뭐 수십만 번의 테스트를 거쳤고 문제 없었다 이렇게 자신하고요. 전문가들도 어떤 디스플레이냐에 따라 그런 스트레스를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요.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 주병건 교수 얘기 들어보시죠. OLED가 유기 전개 발광 소자인데 그 물질이 유기물이에요. 플라스틱, 고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었다 폈다 해도 견딜 수 있는 물질이에요. 이라든가 폐 같으면은 접었다 폈다 하면 깨지거나 부러지잖아요. 김 기자, 아무래도 궁금한 것은 가격입니다. 비싸지지 않을까요? 사실 이미 단말기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추세거든요. 그렇죠. 예, 최근에 출시된 아이폰 XS 맥스는 거의 200만 원에 육박하고요. 또 이 폴더블 폰에 들어간 기술력과 그 투자 비용을 상쇄하려면 추고가를 낮추긴 힘들 것 같다 얘기는 했는데요. 일단 업계에서는 최소 150만 원 이상은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150만 원,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사람들이 많이 살까요? 일단 10년 전 아이폰 탄생 이래 가장 혁신적이다 이런 찬사가 쏟아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모험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모험, 왜 그렇죠? 이게 가격도 가격이지만 관건은 사용성에 달렸는데요. 배터리와 또 이에 따른 무게로 인해서 사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펼쳤을 때 7인치 이상의 대화면과 또 3개 이상의 업무가 가능한 멀티태스킹을 유지하려면 상당한 배터리가 요구될 것이라는 거죠. 네. 또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면 무게나 두께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데 이 폴더블 폰과 관련해서 애플은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은 일단 폴더블 시장과 그 생태계가 성숙할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수요가 확실시되면 뛰어들 것이라는 게 업계 전망입니다. 또 이 애플 아이폰에 탑재되는 디스플레이가 삼성과 LG 거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선뜻 이 경쟁에 뛰어들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폴더블 폰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조금 뭐라고 할까요? 주춤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 시장 어떻게 펴질 수 있을까요? 말하자면 확장될 수 있을까요? 네, 이 폴더블 폰이 스마트폰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는 합니다. 폴더블 폰은 이 스마트폰은 물론 태블릿, 노트북 수요까지 흡수해서 시장 선점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요. 또 이를 삼성과 LG가 치고 나가면서 고가폰 애플과 중저가 중국폰에 끼인 상태에서 이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새로운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지 기자였습니다. 공항 소식 알아봅니다. 이지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수요일 아침 전국 공항들 대체로 운항 여건이 좋은데요. 광주공항에는 안개가 다소 짙게 껴 있습니다. 현재 광주공항의 시정이 400m로 저시정 특보도 발효 중인데요. 아직까지는 별다른 지연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제주나 부산, 대구, 진주 등 다른 노선들은 정상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제주로 가는데 오전에는 예약률이 높지만 오후에는 좌석 여유가 있고요. 제주 출발 서울행은 오전과 오후 모두 좌석 구하기 어렵지 않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이착륙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그 시간대 운항되는 비행기들이 운항 시간이 조정되니까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인천공항에서는 마닐라에서 들어오는 필리핀 항공 466편이 2시간 반가량 도착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마중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 김수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올해 입시 추이는 없겠습니다만 일교차가 무척 크겠고 또 수능일에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만 아침까지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여서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소집일인 오늘과 수능일인 내일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만 예외적으로 오늘은 충남 지역 또 내일은 서울 인천을 비롯한 경기 남부와 충남권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또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짙어질 것으로 보여서 이에 대한 대비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강원 영동과 영남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낮까지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좀 더 이어지겠고 강원 높은 산간 지역에서는 눈이 다소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침의 안개는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 서울 15도, 원주 14도, 청주, 광주, 대구 16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해서 일교차가 크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14일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